67살 박정숙 씨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또 잠이 깬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결혼 42년 차,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남처럼 느껴지는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정숙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저 많은 집들 중에 나처럼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뭔가 계속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실 정숙 씨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아들 둘은 모두 의사가 되었죠.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노후 자금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요? 정숙 씨는 일주일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친구들은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죠. 누구는 손자가 영재원에 들어갔다고 했고, 누구는 딸이 판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도 지지 않으려고 아들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큰아들은 서울대 병원에 있고, 작은아들은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분명 자랑할 게 많은 삶인데, 분명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인데, 왜 이렇게 슬픈 걸까요? 정숙 씨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확인했어요. 아들들한테 연락이 왔나, 며느리가 손자 사진을 보냈나.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아무 연락도 없었죠. 가끔 카톡이 오면 심장이 뛰었는데 열어보면 광고 문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전에는 백화점에 갔어요. 특별히 살 건 없었지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었거든요. 명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300만 원짜리였어요. 계산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어보니 비슷한 가방이 이미 5개나 있더래요. 한 번도 안 쓴 것들이요. 점심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맛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씹고 삼켰을 뿐이에요.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정숙 씨의 테이블만 조용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 수업이 있었어요. 서예의 수업이었죠. 정숙 씨는 작년부터 서예, 수채화, 플라워, 아트, 와인 클래스까지 온갖 수업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배우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수업을 들어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죠. 간간히 나누는 말이라곤 반찬 짜다, 에어컨 틀어라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과 밤새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표지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정숙 씨는 서점 한 구석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것들이 뭐였을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집, 자식들의 성공. 하나하나 다 이뤘는데 왜 여전히 목마른 걸까요? 책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물에 비유했더라고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바닷물 같다고요. 원하는 걸 얻으면 잠깐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들이 의대에 붙었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서울대병원에 가야 할 텐데 걱정을 했었죠. 강남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1년도 안 돼서 옆동이 더 좋은데 생각했었고요. 욕망의 끝은 없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것이 보였고 그것마저 이루면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았죠. 올라가도 올라가도 정상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요. 며칠 후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 친구 순자였어요. 순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죠. 정숙 씨는 가끔 순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마을에 매실이 한창이야. 너 한번 안 올래? 따뜻한 밥 해줄게. 정숙 씨는 별 생각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갈 곳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죠. 서울 아파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얼굴이 너무 환했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났죠. 정숙 씨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휴, 이게 얼마만이야. 어서 와. 배고프지? 점심은 소박했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백화점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와는 비교도 안 됐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숙아,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다 잘 되지? 정숙 씨는 습관처럼 대답했어요. 응, 다 잘 돼. 아들들도 잘 있고. 그런데 말하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순자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숙 씨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요. 한참 후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사실 너무 외로워.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뭘 해도 허전하고 뭘 사도 기쁘지가 않아. 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솔직히 말해서 넌 가진 게 별로 없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웃음이 많아? 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숙아, 나도 예전엔 불행했어. 남편 떠나고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창피하고 서러웠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불행한 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남들이랑 비교해서였어. 순자는 마당의 텃밭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거 봐. 먹을 채소, 마실 물, 잘 곳,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더라고.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정숙 씨는 멍하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점에서 읽었던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해지려면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망 자체를 줄여라. 순자는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 씨는 이틀을 더 시골에 머물렀습니다. 순자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땄어요. 흙을 만지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좋아지더래요. 땀이 나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가득했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별들 매일 봐도 좋아. 돈 한 푼 안 들잖아. 정숙 씨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뭘 위해 살았던 걸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달려왔던 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정리했어요.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태그도 안 뗀 가방들, 상자째 쌓여있는 신발들, 전부 기부하기로 했죠. 처음엔 아까웠는데 물건들이 빠져나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백화점 가는 횟수도 줄였어요.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했는데 점점 좋아지더래요. 나무들이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새소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도 처음 알았고요. 문화센터 수업도 정리했습니다. 서예 하나만 남기고 다 그만뒀어요. 여러 개를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서예를 할 때는 오로지 붓과 먹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내일 산책 같이 갈래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먼저 뭔가를 제안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신혼 시절 이야기, 애들 어릴 때 이야기. 정숙 씨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안 봤던 거였다는 거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삶은 겉보기엔 초라해졌을지도 몰라요. 명품 가방도 안 사고, 호텔 레스토랑도 안 가고, 해외여행도 안 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는 일도 줄었어요. 잠들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왔거든요. 동창 모임에 가서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더래요. 정숙 씨는 요즘 손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빠르지만 일부러 손으로 써요. 편지를 쓰는 동안은 손자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답장이 안 와도 괜찮아요. 쓰는 것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얼마 전 정숙 씨는 서점에서 산 그 책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큰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거든요. 욕망을 줄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주름살 속에 담긴 세월이 보였고 친구의 안부 전화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숙 씨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합니다.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걷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숨을 쉬는 거죠.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정숙 씨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곧 실증이 난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욕망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건 정말 갖고 나면 행복해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먹는 밥 한 끼, 지금 마시는 물 한 잔, 그 안에 이미 행복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더 큰 것만 바라보느라 못 봤을 뿐이죠. 욕망을 줄이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했던 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박정숙 씨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가진 건 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으니까요.